완전한 전환점은 아닌데 그 전까지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로 6개월이 지난 하와이 진주만 기습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42년 6월 초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약간 넘어간 듯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태평양 전쟁에서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의 과달 카날 전역에서 미국, 호주 등의 연합국이 일본을 꺾어버림으로써 이제는 완전하게 태평양 전쟁에서 주도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주도권이 넘어가는 초기 단계가 미드웨이 해전이지 완전하게 넘어간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 후인 1942년 말에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 지역에서 발생됐던 과달카날 전역에서 미국 등의 연합국이 일본을 침몰시켰기 때문에 이제 태평양 전선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완전하게 넘어간 겁니다. 자,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 영화 미드웨이도 있고 다양한 미드웨이 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은데요. 미드웨이 해전의 전과는 결국은 그 당시에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이 기습 폭격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미국 함정이 19척이나 침몰하고 전투기가 149대에 149기가 또 파괴되고 2,000여 명의 미국 장병이 사망할 정도로 참사가 발생됐던 하와이 진주만 기습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함정들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단 미국의 항공모함은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진주만에 폭격이 됐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다 다른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정말 천우신조입니다. 하늘이 도와준 거죠.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어떤 항공모함은 대서양 연안에 가 있었고 어떤 항공모함은 수리를 위해서 저기 로스앤젤레스 밑에 있는 샌디에이고의 해군 기지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었고 어떤 항공모함은 태평양의 어떤 섬에 가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열대 폭풍을 맞이해서 하루 늦게 귀환하는 바람에 진주만 기습 공격을 면하게 됐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 4척이 아직 살아 있었었는데 한 척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고 세 척 정도의 항공모함은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주만 기습으로부터 6개월 후인 1942년 6월 초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일본의 그러한 미드웨이 섬 기습 공격을 정보를 미리 캐치하고 암호를 다 해독을 했었던 거죠. AF라는 숫자, AF라는 일본군의 교신 내용, AF가 어디냐? 바로 미드웨이 섬, 하와이의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을 칭하는 암호가 AF라는 것을 이 미국은 캐치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들의 교신 내용을 다 캐치를 해서 AF가 미드웨이 섬이라는 걸 인지하고 미국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먼저 기습 공격을 한 거죠. 미국이 일본군을 기습 공격해 가지고 결국 5, 6분간의 짧은 시간에 기습 폭격을 한 겁니다. 수직 급강하 폭격기 등을 동원해 가지고 미국이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 척만 침몰을 했는데요.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나 침몰할 정도로 괴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전환점의 초기 단계가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또 미드웨이 해전이 1942년 6월에 있었고요. 다음 달에는 1942년 7월과 또 10월 달에는 북아프리카 전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르빈 롬멜 장군과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 등이 거기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전까지는 그 전투가 북아프리카 전투 이름이 엘 알라메인 전투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이집트의 그 엘 알라메인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서쪽이었던 엘 알라메인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라 해서 엘 알라메인 전투인데요. 제1차 엘 알라메인 전투는 1942년 7월이었고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는 1942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입니다. 더 유명한 게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그 원래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르빈 롬멜 장군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엘 알라메인 전투를 통해 가지고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과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 등이 연합을 해가지고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을 물리쳐 가지고 승리를 거두죠. 연합국이. 그게 유명한 엘 알라메인 전투. 영화로는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뭐 이런 제목 등의 북아프리카 전선의 그러한 엘 알라메인 전투에 관해서 다룬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에르빈 롬멜,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르빈 롬멜 장군은 나중에 1944년에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 히틀러 암살 작전에 연루돼 가지고 자결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4년에 에르빈 롬멜은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엘 알라메인 전투의 승리의 결과 연합국이 승리하고 나서 승리 국가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했던 명연설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정말 영국의 61대, 63대 총리를 했던 윈스턴 처칠은 연설을 잘합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이러겠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 승리 이후에 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했던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엘 알라메인 이전에는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에는 패배를 맛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승리한 엘 알라메인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 끝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작의 끝이라고 볼 수는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엘 알라메인 전투 이전에는 승리를 맛보지 못했지만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에는 패배를 맛보지 않았다. 또 이 엘 알라메인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 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시작의 끝이라고는 볼 수 있다 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됐던 게 태평양 전선에서는 미드웨이 해전하고 과달카날 전역이고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바로 엘 알라메인 전투고요. 그 다음에 동부 전선에서는 바로 곧 말씀드릴 1942년 7월부터 있었던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고요. 서부 전선에서는 1944년 6월 6일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됐던 엘 알라메인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전선으로 가서 1942년 8월 1942년 8월부터 이듬해인 1943년 2월 2일까지 있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 약 5개월 반 정도 진행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 5개월 반 동안입니다.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있었던 5개월 반 동안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군이 한 8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고요. 연합국이 아니라 소련군이 약 1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돼서 합계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단일 전투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독일의 제6 야전군 사령관이죠. 독일의 제6 야전군 사령관 제6 야전군 사령관이 거기를 주도를 했습니다. 30만 대군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인 요시프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 스탈린그라드, 거기를 점령하면 상징성이 크죠. 독일의 소련의 그 당시에 전쟁 당시에 지도자였던 요시프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상징성이 큰 거죠. 그래서 또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거고, 거기가 유전지대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또 점령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제6 야전군 사령관이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령할 무렵에 소련군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그 초기 상황은 소련군이 신병들이 계속 투입이 됐는데요.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서 신병이 투입이 됐는데요. 신병들이 한번 그 독일군을 상대로 싸우는 그 전선에 투입이 될 때, 신병들이 한번 거기에 투입이 되면 평균 생존 기간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평균 생존 기간 24시간입니다. 거기에 평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투입됐던 소련군의 신병들은 평균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징병이 돼가지고 거기에 투입이 되면 그 소련군들은 24시간이 지나면 전사를 해버릴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엄청나게 죽어갔습니다. 소련군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의 30만 대군을 소련군이 포위를 해버리죠. 소련군이 전국적으로 징병령을 발동해가지고 전국 각지 극동지역이었던 블라디보스톡, 소련 말로 동방을 지배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블라디보스톡, 그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에서도 막 병력을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을 아예 포위를 해버리죠. 스탈린그라드 외곽에서. 그래서 그 작전이, 소련군에 의한 독일군 포위 작전이 바로 천왕성 작전입니다.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작전명은 해왕성 작전인데요.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을 포위한 작전은 천왕성 작전입니다. 100만 명의 소련군이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었던 30만 명의 독일군을 에워싸고 포위해버린 작전이 바로 소련군의 100만 명에 의한 독일군 30만 명 포위 작전이 작전명 천왕성 작전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안에 도간에 든 지처럼 갇혀버린 독일군들의 이제 사망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군 30만 명이, 독일군 제6 야전군 30만 명이 거기에 갇히게 되는데요. 거기에 갇힌 독일군들은 이제 무기가 떨어지지, 식량 떨어지지, 그 다음에 날씨는 너무 춥지. 그래서 동사자가 속출하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무기 뭐 이런 거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탱크 이런 게 움직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그 구출 작전으로 항공 보급전을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갇혀 있던 30만 독일 대군은 거의 3분의 2인 한 20만 명 정도가 죽어버리고 9만 명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독일군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독일 제6 야전군 사령관은 육군 대장이었는데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하게 되죠.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왜 그러냐? 독일의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는 그 제6 야전군 사령관을 승진시켜주면서 우리 독일 국방군 역사에서
육군 원수가 항복한 선례가 전혀 없다. 그래서 당신을 원수로 진급해줬다. 포스타에서 5스타로 진급을 시켜준 거죠.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시켜줬다라는 것은 우리 독일 국방군 역사에서 원수가 5스타가 항복해서 적의 포로가 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를 끝까지 사수하고 장렬하게 전사해야지 항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진급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도 그 독일 제6야전군 사령관은 9만 명이라도 살리려고 항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고, 그래서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후반에는 그 스탈린그라드의 도간에 든 지처럼 갇혀버린 독일군이 7초에 한 명씩 전사합니다. 7초에 한 명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군은 독일군을 포위하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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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런 식으로 7초마다 땡 이렇게 울렸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너희 스탈린그라드 안에 도간에 든 지처럼 갇힌 너희 독일군은 7초에 한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다. 항복하지 않으면 7초에 한 명씩 너희는 계속 사망할 것이다. 지금 30만 명에서 21만 명이 사망하고 9만 명이 남아있는데 너희 항복하지 않으면 나머지 9만 명도 7초에 한 명꼴로 사망할 것이다. 라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1943년 2월 2일 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5개월 반의 전투를 끝내고 소련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소련군이 열세여 가지고 소련군 신병들이 전투에 투입이 되면은 평균 생존 기간이 24시간밖에 안 되고 전사가 됐다라는 거고요. 후반에는 소련이 100만 대군을 징집해 가지고 그 스탈린그라드 외곽을 포위해 가지고 작전명 천왕성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을 이제 압박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독일군은 7초에 한 명 정도 전사할 정도로 독일군이 코너에 몰려서 결국 소련군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련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소련군이 1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고 독일군은 8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인 1943년에는 쿠르스크 전투가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 거기는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로 평가받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쟁 병력이나 전쟁 물자나 그 다음에 전투기나 그 다음에 탱크나 장갑차나 모든 병력 그 다음에 전투 그러한 그 장비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인적 물자, 인적 사람 투입된 병력, 그 다음에 전쟁 물자, 그런 그 전쟁 그 장갑차, 탱크, 항공기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로 평가받는 게 1943년의 쿠르스크 전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소련군이 독일군들을 이겨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이제 동부전선의 전환점, 그 전까지는 독일군이 주도했는데 그 이후에는 소련군이 주도하는 걸로 전환점이 됐던 게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 초까지 있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고요. 그 43년 중반에 있었던 쿠르스크 전투가 완전히 이제 소련이 독일군을 막아내고 더 이상 독일군은 이제 소련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이제 안 됐던 독일군이 사실상 이제 전쟁을 포기해야 되는 동부전선에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된 전투가 인류 전쟁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였던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그게 1943년 중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인 1944년 6월 6일에는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유럽군 총사령관의 주도하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연합군 5천 명이 사망하긴 했지만 15만 명이 상륙에 성공해가지고 계속 이제 유럽 대륙을 수복하고 1944년 8월 25일에는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서 점령된 지 4년 3개월 만에 프랑스 파리를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계속 계속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연합국이 이제 공격을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 수복 작전이라는 이른바 작전명 마켓 가든 작전에서는 좀 실패도 있었습니다. 연합국이 실패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4년 12월 16일부터 45년 1월 25일까지 약 6주 동안 전개된 벌지 대전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는데요. 그건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약 6주 동안 전개됐던 벌지 대전투입니다. 아르덴 대공세. 왜 아르덴 대공세냐면 그게 벨기에와 독일과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그 주변에서, 주로 벨기에 그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거고, 독일의 서부적인 아르덴 숲속 그 근처에서 일어났다 해서 아르덴 대공세, 또 벌지 대전투라는데요. 벌지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뭔가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 훅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훅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이 계속 독일을 향해서 진격을 해 가는 과정에서 독일이 계속 패퇴를 거듭하다가 최후의 반격을 한 작전이 바로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랍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계속 수세에 몰려가지고 수도 베를린을 향해서 퇴각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반격을 펼쳐가지고 벨기에에 있는 안트베르펜 거기가 연합국의 그 보급 물자 전진 기지입니다. 연합국의 군수 물자 병참 기지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 있었습니다. 벨기에 말로 안트호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안트베르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군수 물자 창고를 독일군이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패퇴를 거듭하다 최후의 반격을 펼쳤다. 아르덴 지역, 독일의 서부 지역이자 벨기에 동쪽 지역인 아르덴 지역에서 최후의 반격을 펼쳤다 해서 그것을 아르덴 대공세라 하기도 하고, 벌지 대전투라고 하는 이유는 반격을 하다 보니까, 패퇴하다 반격하다 보니까 훅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전선이 약간 돌출이 됐다는 얘기죠. 계속 패퇴를 거듭하던, 서에서 동으로 패퇴를 거듭하던, 후퇴를 거듭하던 독일이 최후의 공세로 쭉 공격을 해 가다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전선이 약간 돌출됐다. 주머니 속에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축 돌출되듯이 그 전선이, 독일의 방어 전선이 동에서 서쪽으로 쭉 돌출되다 보니까 그걸 영어로 돌출됐다 이런 의미. 그래서 그걸 벌지 대전투, 아르덴 지역에서 일어났다 해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는데요. 그 전투에서 미군이 주도를 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요. 영국군 숫자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영국의 이제 몽고메리 장군보다는 미국의 그 병력들이 훨씬 거기에 숫자가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의 사상자가 10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불과 6주밖에 안 된 전투였는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6년 중에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아르덴 대공세 6주 벌지 대전투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사상자가 10만 명, 사망자와 부상자 합한 사상자가 10만 명 정도가 발생이 돼버릴 정도로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에서의 미국의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선에서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2달 반 정도, 석 달 가까이 있었던 그 오키나와 전투의 사상자는 한 6, 7만 명 되는데요. 미군 사상자가 6, 7만 명 되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약 1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벌지 대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던 그러한 전투가 벌지 대전투입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그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80일 정도 긴 기간 동안 미군의 사상자가 6, 7만 명인데요. 그에 반해서 그보다 약 한 3, 4개월 앞서 있었던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6일까지의 벌지대 전투 아르덴 대공세에서는 미군의 사상자가 오키나와 전투 사상자 6, 7만 명보다 더 많은 1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돼 버렸고, 그 짧은 6주 동안의 그 6주간의 전투에 그렇게 많이 사상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6년에 그 참전했던 전투 중에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벌지 대전투입니다. 그 정도로 그게 유명합니다. 그걸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쟁 영화 중에 벌지 대전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소리있게 해드린 것처럼 이 책에는 2차 세계대전의 6년 동안의 그 전쟁 중에 약 한 7천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들이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데요. 그 주요 전투들 중에서도 20개 전투를 여기에다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가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 제목들을 한번 읽어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작전명 디데이, 사상 최대의 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밴드 오브 브로더스, 덩케르크, 다키스트 아워, 배틀 오브 브리튼, 벌지 대전투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벌지 대전투, 특전 유보트, 패튼 대전차 군단, 지옥의 영웅들, 사막의 여우, 스탈린그라드, 에너미 앳더 게이트, 미드웨이, 과달카날 다이어리, 남태평양 기동작전, 화이강의 다리, 아버지의 깃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오키나와 결전, 메가드 등등, 뭐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전쟁 영화인데요. 자, 그 벌지대 전투에서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벌지대 전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벌지대 전투에서 여기 이제 벌지대 전투가 소개된 대목이 잠깐만 펼쳐보면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군들은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왜 그 당시에 아르덴 대공세에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들의 병참기지, 보급 루트 최전방 기지였던 벨기에의 안트워프, 즉 안트베르펜에 있는 군수물자 기지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 당시에 기후라기보다는 기상 조건이죠. 기상 조건이 구름 낀 날씨였습니다. 지금 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간 다음에 오늘 또 오후에 비가 내린다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태풍이 한반도를 종단한 경우는 최초라고 합니다. 보통 한반도를 비껴나가거나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빠져나가거나 주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죠. 또는 한반도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72년 동안의 그 많은 태풍 중에 한반도를 남에서 북쪽으로 그대로 종단해가지고 수도 서울과 북한의 수도 평양 여기를 쭉 종단해버린, 한반도를 그대로 내륙으로 남에서 북으로 종단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 카눈이 6호 태풍 카눈이 지금 엊그제 지나갔는데요. 소멸했는데요. 지금도 여진이 남아 있어서 오늘 오후에도 비가 내리는 걸로 서울 지역은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당시 기상 조건이 오늘처럼 구름 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항공 전투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독일의 육군을 대상으로 영국의 항공기들, 전투기들, 전폭기들이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게 항공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연합국의 지상군들이 계속 북동쪽으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해가고 독일군은 계속 후퇴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날 벌지댄치 전투가 발생된 1944년 12월 16일 그날은 구름 낀 날씨여서, 구름이 끼게 되면 영국의 전투기들, 전폭기들이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융단 폭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때 독일군들이 특공대를 결성해서 교란 작전을 펼쳤었는데요. 어떻게 하냐? 영어를 잘 하는, 구사하는 독일군을 차출해 가지고 미군 복장을 입습니다.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미군 복장으로 다 입고 그 미국 후방에 침투해 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미군 행세를 하는 겁니다. 미군 행세. 그래서 삼거리에 무슨 이정표가 있다면 여기로 가면 안트베르펜, 이쪽으로 가면 베를린, 이쪽으로 가면은 뭐 룩셈부르크, 이쪽으로 가면 파리, 이런 이정표 거리 표지판이 있다면 그런 것들 방향을 다 틀어놔 버리는 등 교란 작전을 펼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병력들을 만났을 때 미군 행세를 하면서 뭐 저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 저기서 모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거죠. 그걸 교란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독일이 특공대를 결성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혼란이 초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색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헌병들이, 군사경찰이죠. 헌병들이 검문을 합니다. 미군 복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군 행세를 하고 있는 독일 특공대일 수도 있다 보니까 검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냅니다. 퀴즈. 그걸 못 맞추면은 미군이 아니라 미군 행세를 하는 독일 특공대다라고 이제 색출해내기 위해서 미군만이 알 수 있는 퀴즈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퀴즈 문제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시카고가 포함되어 있는 일리노이주,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자, 일리노이주가 그 주의 주도죠. 미국 국가의 수도는 동부의 워싱턴 DC인데요. 일리노이 주의 수도, 즉 일리노이 주의 주도는 어디일까요? 그게 퀴즈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야구 선수, 아주 유명했던 야구 선수 이름이 있습니다. 디오지마인가 깁니다.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디오지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418페이지에 자, 야구 선수 이름이 디오지마라는 선수 이름이 있습니다. 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조 디마지오입니다. 조 디마지오라는 그 선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굉장히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웅 그 사람을 소재로 한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자,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조 디마지오입니다. 조 디마지오. 자, 퀴즈를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가 누구냐? 정답이 뭘까요? 미니마우스입니다. 또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스프링필드입니다. 스프링필드.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팀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조 디마지오입니다. 조 디마지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독일인은 맞추기 어렵고 미군이라면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런데 맞추면은 통과되고 못 맞추면은 이제 의심을 받고 억류가 되는 구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뭐냐? 그 당시에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나중에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미국의 제 34대 대통령을 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하게 되는 그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죠. 그분은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미국의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인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비 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도 하고 또 1949년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초대 최고 사령관까지도 하고 19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는 공화당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8년 동안 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죠.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최고 사령관이죠. 그런 그 다음 서열이 누구냐? 제12군 집단 사령관입니다. 제12군 집단 사령관이 오마 브래들리입니다. 오마 브래들리. 그보다 더 서열이 낮은 사람이 미군의 조지 패튼 장군, 그 다음에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이런 분들이었고 2인자 넘버 2는 오마 브래들리 장군으로 제12군 집단 사령관입니다. 자, 군대 단위를 보면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뭐 집단군, 뭐 이런 서의 그 부대 단위가 있는데 최고 단위가 집단군입니다. 집단군은 보통 한 100만에서 150만 대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 단위 중에 최고의 규모가 집단군입니다. 독일은 집단군이라 했고 미군은 군집단이라 했습니다. 군집단. 야전군보다 더 높은 단위죠. 최고 단위 집단군. 그래서 그 제12군집단 사령관이 육군 원수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었는데요. 이분도 검문을 당했습니다. 검문을 퀴즈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검문했던 헌병이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가 누구냐? 미니마우스.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조 디마지오. 이런 거 다 맞췄는데 그러면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스프링필드가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마 브레이들리 12군집단 사령관은 스프링필드라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헌병이 시카고로 잘못 알았습니다. 시카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억류, 구금이 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일리노이주의 주도가 스프링필드라는 것을 여기에 그 12군집단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가 맞췄냐면 미국인이라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맞췄던 이유는 이분이 출신지가 일리노이주의 바로 서쪽에 있는 바로 미주리주 출신입니다. 미주리주 출신, 일리노이주 바로 서쪽에 있는 미주리주 출신이다 보니까 자신의 출신지 바로 오른쪽 동쪽에 있는 일리노이주의 주도가 스프링필드라는 걸 알고 맞췄는데 헌병이 정답을 시카고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 가지고 억류를 몇 시간 동안 억류 당했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벌지대 전투입니다. 그래서 벌지대 전투에서 미국인의 사상자가 10만 명 발생될 정도로 정말 참혹했던 전투가 벌지대 전투인데요.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의 이런 연합군들의 독일 진격이 6주가 늦춰졌습니다. 벌지대 전투 6주가 진행됨으로써 연합국의 독일 베를린 점령이 6주 늦춰지는 바람에 소련이 독일 베를린을 먼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소련이 먼저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해서 베를린 그 의회 의사당에다 소련기를 꼽았습니다. 자, 그게 벌지대 전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벌지전 대전투 이후에 미국,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독일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하고 소련은 또 동쪽에서 독일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했는데 먼저 베를린을 점령한 군대가 바로 소련군이 먼저 점령한 이유가 벌지대전투에서 미국, 영국 연합국의 진격이 6주 멈춰버리는 바람에 그랬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련군과 미국, 영국 소련군이 만난 지점이 있죠. 소련군하고 동부에서 독일을 향해 진군하는 소련군과 그 다음에 서부에서 독일을 향해서 진군하는 미국, 영국군들이 만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베강이죠. 엘베강에서 1945년 4월 25일에 만나게 되고 결국 5일 후인 4월 30일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8일에는 독일의 작전 참모장 알프레드 요들이 연합국 사령부가 있는 프랑스 랭스에 가가지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국 사령관 앞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짜가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1945년 5월 7일에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요. 거기에 내용인즉슨 1945년 5월 8일 오후 11시를 기해서 모든 군사행동을 독일은 중단하겠다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련군이 이오시프 스탈린이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부전선의 연합국들이 독일군을 상대로 맞서 싸울 때 그 독일군의 병력은 서부전선에 약 50만 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에 반해서 소련군이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맞서 싸울 때 독일군의 병력은 그의 9배에 해당되는 약 450만 명의 450만 명의 병력이 소련과 맞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원동력은 승리의 주도 국가는 소련이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즉 독일군이 서부전선에서 싸울 때 미국, 영국, 프랑스를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독일군이 서부전선에서 싸울 때 독일군 병력은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반대로 독일군이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싸울 때 독일군의 병력은 그에 한 9배에 해당되는 45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소련에서 소련군과 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막아낸 소련군 병력은 50만 명밖에 안 됐다. 그에 반해서 우리 소련군이 막아낸 독일군 병력은 그의 9배인 450만 명 정도를 막아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도 국가는 소련이다. 그래서 독일의 작전 참모장 알프레드 요들이 연합국 사령부인 프랑스 랭스에 가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은 의미가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소련군 사령부가 있는 독일의 베를린을 소련군이 먼저 점령했지 않습니까? 소련군 사령부가 있는 독일의 베를린 외곽에 있는 독일 공과대 안에 있는 소련군 사령부에 와서 독일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미국, 영국도 그걸 인정했습니다.